저 어르신 얼굴 위에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보여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잔칫집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풍악 소리가 뚝 끊기고 술잔을 들던 양반들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자는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윤씨 세도 가문의 수장 윤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탁의 저택에서 조용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이를 치우라는 말이었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어머니는 사내들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노비의 신분으로는 그 손을 붙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문 밖으로 밀려났고 아이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아이는 깊은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부모도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거지가 되어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서 쓰러진 아이를 발견한 자가 있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조선 제1관상가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거지아이와 세상에서 물러난 관상가, 이 둘의 만남이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될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야담정 기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한양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가면 첩첩이 산이 이어지는 깊은 산자락이 나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그곳에 낡은 초막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세상과 인연을 끄는 듯한 한 사람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연백이라는 사내로 한때 궁궐에서 관상과 의술을 함께 맡아 임금의 곁을 지키던 인물이었습니다. 허연백은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삶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맞힌다 하여 조선 제1의 관상가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신들의 앞날을 점치고 역적의 상을 가려내어 나라의 큰일에 쓰였으니 그 명성이 팔도에 자자했지요. 허나 궁궐이란 곳이 의뢰 그렇듯 권세를 탐하는 자들의 시기와 모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허연백의 눈이 너무 밝으니 제 속내가 들킬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마침내 그들은 힘을 합쳐 허연백을 궁 밖으로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쫓겨나다시피 궁을 나온 허연백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초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연백이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허연백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물러났을 뿐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가끔 산 아래 마을에서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맥을 짚어 약을 지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가고 초막 안에 어스름이 깔릴 무렵 허연백은 마당 앞 평상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길을 헐떡이며 올라오는 사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산 아래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 듯 했는데 등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사내가 허연백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허연백은 말없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고는 곧바로 초막 안으로 들어가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약을 다리고 아이의 곁을 지킨 덕에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이의 열이 내리고 숨결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내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허연백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은혜 같은 건 없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은혜라 하면 쓰겠소. 사내는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가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허연백은 그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다가 초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허연백에게는 스스로에게 내린 다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는 관상 보는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읽어 앞날을 말하는 일이 어떤 화를 부르는지 허연백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에 있을 때 허연백이 한 대신의 얼굴을 보고 영모의 상이 있다 아뢰었더니 그 대신은 곧 목이 달아났고 그 일로 원한을 품은 자들이 허연백을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허연백은 평상 위에 다시 걸터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노쇠해 보이지 않는 것이 아직 세상과 맞설 힘을 남겨둔 사람 같았습니다. 관상이란 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인데 나는 이제 살리는 일에만 쓰리라. 허연백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산속에 밤이 내려앉고 초막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홀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허연백을 잊었지만 허연백은 세상을 잊지 않고 있었으니 언젠가 다시 그 눈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허연백은 산속에서 조용히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머지않아 허연백의 삶을 뒤흔들 한 아이가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묘해서 피하려 해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이니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복동이라는 아이입니다. 훗날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거지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은 한양 관청에 딸린 하급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관청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으니 비록 천한 신분이었으나 성실하게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동이 4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레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눈을 맞으며 일을 하다가 몸에 한기가 든 것인데 처음에는 그저 감기려니 했던 것이 점점 깊어지더니 결국 자리보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비의 몸으로 변변한 약 한 첩 쓰기 어려웠으니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석 달을 앓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 밤 복동의 어머니는 밤새 울음을 삼키며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4살배기 복동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는데 그 어린 눈에도 어머니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던 것을 복동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홀로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관청에서 받는 것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으니 어머니는 남의 집 부엌일이며 빨래며 품팔이라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해도 겨우 끼니를 잇는 형편이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아, 밥 먹거라.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놓으면 복동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잡수셔요? 이 애미는 아까 먹었단다. 어서 먹거라. 그러나 어머니가 아까 먹었다는 말은 늘 거짓말이었습니다. 복동이 밥을 다 먹고 나면 어머니는 그릇에 남은 밥풀을 물에 말아 후루룩 마시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어린 복동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복동이 7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복동을 데리고 큰 기와집으로 향했는데 그 집은 한양에서도 이름난 세도가의 저택이었습니다. 그날 그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일손이 모자라 어머니가 부엌일을 거들러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애미가 일하는 것 좀 도와주려무나. 무거운 것만 아니면 내가 나를 수 있을 게다. 예, 어머니. 복동은 힘차게 대답하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 가보는 큰 집이라 설레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잔칫집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벌써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걸친 양반들이 오가고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복동의 눈에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올랐고 커다란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가 시키는 대로 그릇을 나르고 상을 옮기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어린 몸으로 무거운 것을 들기는 힘들었지만 복동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았으니 자신도 힘을 보태고 싶었던 것입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복동은 안채로 음식상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상을 들고 마루로 올라가는데
그곳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꺼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동의 눈에 사람들의 얼굴이 보통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 위로는 흐릿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는 알 수 없는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복동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동은 얼른 상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느라 바빠 알아채지 못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복동은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만이 어린 가슴 속에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란 것은 피하려 해도 결국 제 갈 길을 가는 법입니다. 복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잔칫집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자신과 어머니를 갈라놓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잔칫집의 상석에는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윤씨 세도 가문의 수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탁, 나이는 50을 넘겼으나 권세만큼은 조정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임금의 귀를 틀어쥐고 대신들의 목줄을 쥐락펴락하니 한양에서 윤탁의 눈밖에 나면 벼슬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요,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윤탁의 얼굴은 넓고 둔중했으며 턱선이 뭉툭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크지 않으나 흰자위가 유난히 많이 드러나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고 웃고 있을 때조차 눈가에서는 냉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세의 무게가 얼굴에 고스란히 배어 있으되 오래 바라볼수록 탐욕과 의심이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잔치는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생들의 춤사위가 마당을 수놓았으며 양반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윤탁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윤탁은 상석에 앉아 느긋하게 술을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아첨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위세가 대단하여 감히 눈을 마주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상을 나르던 복동이 마루 한쪽에 서서 상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상을 내려놓고 바로 돌아가야 했건만 복동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복동의 눈이 윤탁의 얼굴에 닿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탁의 얼굴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던 그것이 점점 짙어지더니 마침내 또렷한 형상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커다란 기와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들보가 부러지고 기둥이 쓰러지며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광경이 복동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고 재앙이 닥친 것처럼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그림자가 윤탁의 얼굴 위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복동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또렷하여 그것이 진짜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어르신 얼굴 위에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보여요. 복동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잔칫집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묘하게 또렷이 들렸습니다. 순간 마루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풍악 소리가 뚝 끊기고 기생들의 발걸음이 멈추었으며 술잔을 들던 양반들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복동에게로 쏠렸고 곧이어 윤탁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윤탁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눈이 복동을 향해 돌아갔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웠던지 복동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잔칫집에 모인 양반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자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냐? 윤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으나 그 안에 서린 서슬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부엌 쪽에서 허둥지둥 달려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복동의 어머니였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 무지한 것이 이 천것의 자식이 온데 철없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헛소리를 짓거렸사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마루 아래에 엎드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으나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복동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윤탁은 잠시 복동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눈가에는 닿지 않았으니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어린 것이 헛것을 본 모양이니 그리 알겠다. 윤탁은 손을 내저으며 너그러운 척했고 잔칫집의 분위기는 다시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양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다시 들었고 풍악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의 어머니는 연신절을 하며 복동의 손을 잡아 끌고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윤탁의 눈빛은 복동의 뒷모습을 끝까지 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어넘겼으되 속으로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으니 윤탁은 누구보다 관상과 흉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윤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을 암시하는 불길한 예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탁은 술잔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의 눈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 말을 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날 밤 윤탁의 머릿속에서 복동의 말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아이의 운명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복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윤탁은 저택으로 돌아와 사랑방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술 기운이 오르면 으레 졸음이 쏟아지건만 그날 밤만큼은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낮에 들은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윤탁은 어릴 적부터 관상과 흉조에 유난히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점쟁이를 불러 기륭을 물었고 꿈자리가 사나우면 며칠이고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권세를 잡은 뒤로는 그 집착이 더욱 심해져서 궁궐의 관상가를 몰래 불러들여 정적들의 관상을 살피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윤탁에게 오늘 낮 복동의 말은 가슴에 박힌 가시와 같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사랑방 안에서 윤탁은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헛것을 본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본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자꾸만 떠올랐는데 그 눈이 예사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윤탁은 신복을 불러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내는 윤탁의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자로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윤탁은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잔치집에서 헛소리를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를 치워버리거라. 신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조용히 처리해라. 소문이 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윤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신복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복의 모습이 사라지자 윤탁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으나 그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린아이 하나쯤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자시가 넘어 사위가 고요해질 무렵 복동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방으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험상궂은 사내 둘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동은 잠결에 눈을 떴는데 눈앞에 낯선 사내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어인일이시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내들은 대답 대신 복동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뒤로 감싸며 외쳤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짓입니까? 아이는 손대지 마시오.
그러나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떨어지는 사이 한 사내가 복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동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발버둥을 쳤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복동이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사내들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시오.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십시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노비의 신분으로는 양반가의 사내들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어머니를 발로 걷어차자 어머니는 문지방 밖으로 나뒹굴었고 그 틈에 복동은 어둠 속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어머니는 맨발로 뛰어나와 사내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골목을 몇 번 돌자 사내들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텅 빈 골목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사내들에게 끌려 한양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끌려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무서워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말 한마디 없이 걷고 또 걸었고 복동은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으나 복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울음소리만이 귓가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날이 밝자마자 관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찾아달라고, 누가 데려갔는지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관청에서는 코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자식이 사라졌다고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어머니는 윤탁의 저택 앞에도 가보았으나 대문 앞에서 쫓겨났고 수소문을 해보아도 아이의 행방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동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부모도 모두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아이를 찾아 헤맸으나 끝내 만나지 못했고 가슴에 한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복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복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잔칫집에서 한 말이 어떤 화를 불러왔는지를 말입니다. 다만 어둠 속을 걸으며 어머니를 부르고 또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고 복동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흩어져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복동이 끌려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내들은 복동을 데리고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낮에는 인적이 드문 길로 다니고 밤에는 허름한 주막에서 묵으며 아이를 감시했습니다. 복동은 어디로 가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무서워서 묻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밤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더니 빗줄기가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복동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산길이 어찌나 험했던지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사내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였는데 빗소리에 묻혀 짐승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복동의 팔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살 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내들은 돌아서서 왔던 길로 사라졌고 복동은 폭우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려두는 것인지 죽으라는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사내들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뛰어갔지만 빗줄기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발이 미끄러져 진흙탕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복동은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빗소리와 천둥 소리만이 귓가를 때릴 뿐이었습니다. 복동은 비를 맞으며 밤새 울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은 차를
차가운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비는 그쳤으나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추웠습니다. 복동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낯선 산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양이 어느 쪽인지 어머니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고 목이 말랐지만 물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겨우 계곡물을 찾아 목을 축이고 땅에 떨어진 밤송이를 주워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면 나뭇잎을 덮고 잠을 청했으나 짐승 소리에 놀라 깨기 일쑤였고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헤매다가 복동은 산 아래 마을에 닿았습니다. 사람 사는 곳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으나 마을 사람들은 복동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때에 절었으며 머리는 엉켜붙어 영락없는 거지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리 가거라. 거지 새끼가 어딜 들어와. 어른들이 복동을 내쫓았습니다.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려댔고 개들은 짖으며 쫓아왔습니다. 복동은 마을에서 쫓겨나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빈 움막에 숨어 울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동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는 이도 없었고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복동은 그저 산과 마을을 떠도는 이름 없는 거지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도 신분도 이름도 모두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복동은 장터를 떠돌며 남은 음식을 얻어먹고 밤에는 빈광이나 움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굶는 날이 많았고 맞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른들에게 욕을 먹고 아이들에게 돌을 맞으면서도 복동은 살아남기 위해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테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동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상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복동의 눈에 그 상인의 얼굴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잔칫집에서 윤탁의 얼굴을 보았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복동은 깜짝 놀라 눈을 비볐으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을 말했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또 말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동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복동은 종종 사람들의 얼굴 위로 무언가가 보였지만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앞날이 보이는 눈을 가졌으되 그 눈이 화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알았기에 복동은 점점 입을 닫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을 줄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드물어졌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침착하고 눈빛이 깊어졌으니 거지 아이치고는 묘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복동은 여전히 장터와 산을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으니 그것이 복동을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알 수 없어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며칠째 내리던 때라 산속의 공기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허연백은 도롱이를 걸치고 산비탈을 오르며 약초를 캐고 있었는데 산 아래 마을에서 열병이 돌아 약재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허연백이 계곡 근처에서 약초를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바위 틈에 자라난 약초를 캐려고 몸을 숙이는데 문득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의 관상을 보아온 탓에 허연백은 사람의 기운을 멀리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기운이 어딘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던 허연백의 눈에
바위 아래 쓰러져 있는 작은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허연백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아이 하나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맨발의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는데 숨은 붙어 있으나 겨우 이어지고 있는 것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습니다. 허연백은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관상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오래였건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관상가의 눈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으되 그 아래로 강한 생명의 빛이 꿈틀거리고 있었으니 죽음과 생명이 겹쳐진 관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허연백은 오랫동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 눈빛은 알 수 없었으나 눈두덩과 미간 사이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허연백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관상을 보는 자가 관상을 가진 자를 알아본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운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허연백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초막으로 향했는데 비에 젖은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초막에 도착하자마자 허연백은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힌 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밤새 약을 다리고 아이의 곁을 지키며 열을 내리려 애썼는데 아이는 사흘 밤낮을 앓다가 겨우 열이 내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복동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동은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없어 다시 누웠습니다. 허연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어났구나. 움직이지 말거라.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았다. 복동은 노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허연백은 대답 대신 물을 한 사발 떠서 복동에게 건넸습니다. 복동이 물을 마시는 동안 허연백은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 그 눈빛이 또래 아이답지 않게 깊고 맑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눈이었으나 악한 기운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세상의 아픔을 일찍 맛본 자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허연백이 물었습니다. 복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복동이라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복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왔다고 말해야 할지, 왜 이곳에 있는지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화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허연백은 아이의 침묵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더는 묻지 않겠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복동은 놀란 눈으로 허연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른들은 모두 이것저것 캐묻거나 내쫓기 바빴는데 이 노인은 달랐습니다. 복동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으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참았던 것입니다. 허연백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미음을 떠왔습니다. 복동에게 미음을 먹이면서 허연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얼굴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구나.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더라. 복동은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잔칫집에서 보았던 것을 말했다가 쫓겨났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허연백은 복동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 때문에 화를 입은 모양이로구나. 복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허연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한때는 너와 같은 눈을 가진 자였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앞날이 보이는 눈말이다. 복동은 고개를 들어 허연백을 바라보았습니다. 허연백의 눈은 따뜻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되 사람을 살필 때는 날카롭게 변하는 눈이었으나 지금 복동을 바라보는 눈에는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은 쓰기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내가 왜 화를 입었는지는 모르나 그 눈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운다면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허연백은 복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명안이라 하겠다. 발글명의 눈안,
사람의 겉이 아닌 속을 밝히는 눈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거라. 복동, 아니 명아는 허연백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버려진 거지 아이에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명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명안은 허연백의 초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허연백은 과거를 묻지 않았고 명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같은 눈을 가진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유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이 명안을 이곳으로 이끈 것인지 아니면 허연백이 명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만남이 훗날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명안은 허연백의 초막에서 살며 관상과 의술 그리고 학문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글자 하나 읽지 못하던 아이였으나 허연백이 손수 천자문부터 가르치니 명안은 물이 스며들듯 빠르게 배워 나갔습니다. 낮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책을 읽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허연백은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그릇임을 거듭 확인하곤 했습니다. 허연백은 명안에게 관상 보는 법을 가르치되 기술보다 마음가짐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허연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안아, 관상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명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앞날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허연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관상은 맞히는 재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여야 한다. 앞날을 안다 한들 그것으로 사람을 해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관상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만 쓰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명안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린 시절 잔칫집에서 본 것을 말했다가 화를 입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관상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 비로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살 거지 아이였던 명안은 어느덧 20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소년의 티가 남아 있었으나 눈빛만은 또래답지 않게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허연백에게 배운 관상과 의술, 학문이 명안의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으니 이제는 스승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사이 조정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탁은 세도 가문의 힘을 앞세워 조정을 손아귀에 넣었고 임금의 곁을 장악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무슨 명을 내리든 윤탁의 허락 없이는 시행되지 않았으니 임금은 있으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들 중에 윤탁에게 맞서는 자가 있으면 어김없이 영모의 누명을 씌워 목을 베었고 그리하여 조정에는 윤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와 진맥을 했으나 병의 근원을 찾지 못했고 온갖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으며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에게는 아직 후사가 없었으니 만약 임금이 승하하면 나라가 어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윤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임금의 쾌유를 비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윤탁은 무당을 불러들여 궁궐에서 굿을 벌이게 했는데 귀신이 씌어 병이 났다며 온갖 헛소리를 늘어놓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윤탁은 몰래 독을 구하여 임금의 약에 조금씩 섞어 넣었으니 임금의 병이 나을 리 없었습니다. 윤탁의 속셈은 임금이 죽기를 기다려 섭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산속에 응거하던 허연백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환자가 조정의 소문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허연백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윤탁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허연백의 눈빛이 달라졌는데 허연백은 옛날 궁궐에 있을 때 윤탁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윤탁의 관상에서 탐욕과 흉조를 읽었으나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이 허연백의 마음에 오래도록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허연백은 명안을 불러 앉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허연백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습니다. 명안아, 내게 할 말이 있다. 명안은 스승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스승님. 조정에 큰 변란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 임금께서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지셨는데 내 짐작으로는 사람의 손이 닿은 병이다. 명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은 병이라면 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윤탁이라는 자가 있다. 윤씨 세도 가문의 수장인데 그 자가 임금의 곁을 장악하고 있다. 13년 전에도 그 자의 관상을 본 적이 있는데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 상이었다. 명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잔칫집에서 본 그 얼굴,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림자가 보였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명안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허연백은 명안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명안아,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내 눈은 더 이상 숨겨둘 눈이 아니라 써야 할 눈이 되었다. 궁궐로 가서 임금의 병을 살피고 진실을 밝혀라. 명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3년 전 그 일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연백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관상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만 쓰는 것이라던 그 말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눈을 써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스승님. 가겠습니다. 허연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서찰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가 궁궐에 있을 때 알던 자가 있는데 이 서찰을 보이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명안아,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 눈을 믿되 내 마음을 먼저 살펴라. 관상은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명안은 서찰을 받아 품에 넣고 허연백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안은 초막을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명안의 뒷모습을 허연백은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13년 전 비에 젖어 쓰러져 있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청년이 되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허연백은 명안의 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안은 한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13년 만에 돌아가는 한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으나 명안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약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안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 눈빛은 조선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안이 한양에 도착한 것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허연백이 준 서찰을 들고 궁궐로 향했는데 서찰을 받아든 이는 내의원의 늙은 의관이었습니다. 그는 허연백과 옛 인연이 있는 자로 서찰을 읽고는 명안을 몰래 궁궐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명안은 임금이 누워 계신 침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침전 안에는 향 냄새가 자욱했고 무당이 버려놓은 구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임금은 침상에 누워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누렇게 떠 있고 입술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명안은 임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것이 귀신의 병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명안은 임금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상 옆에 놓인 약사발을 집어들어 냄새를 맡았는데 희미하지만 분명히 독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안은 내의원 의관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약에 독이 섞여 있습니다. 전하의 병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의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안은 밤새 임금의 곁을 지키며 해독하는 약을 지어 올렸고 날이 밝자 임금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임금은 의식을 되찾았고 닷새가 지나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자신을 살린 자가 누구인지 물었고 명안이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명안의 얼굴을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젊은 군주의 눈에 병을 앓고 난 뒤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과인을 살렸느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다만 병의 원인을 찾았을 뿐이옵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이더냐? 명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병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독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전하의 약에 독을 섞어 넣었사옵니다. 침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고 곁에 있던 내관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의 짓이냐? 명하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증거가 될 약재의 찌꺼기와 기록을 꺼내어 바쳤습니다. 명한이 밤새 조사하여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윤탁 대감의 소행이옵니다. 무당을 앞세워 전하를 속이고 그 틈에 독을 썼사옵니다. 임금의 얼굴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즉시 윤탁을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졌고 금부도사들이 윤탁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윤탁은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저택은 포위되어 있었고 결국 포박되어 끌려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탁은 처음에는 발뺌을 했으나 증거가 하나둘 드러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독을 구한 경로, 약에 독을 섞어 넣은 방법, 무당을 매수한 내막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윤탁은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고 임금을 시해하려 한 대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윤씨 가문은 역적의 집안이 되어 재산이 몰수되고 일가가 뿔뿔이 흩어졌으니 한때 조정을 호령하던 세도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이었습니다. 13년 전 잔칫집에서 명한이 보았던 그림자가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광경이 윤씨 가문의 몰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관상이란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명한에게 벼슬과 재물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명한은 머리를 조아리며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벼슬도 재물도 원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소인의 어머니가 관청에 딸린 노비로 있사옵니다. 그 신분을 풀어주시옵소서. 임금은 뜻밖의 청에 잠시 놀랐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다. 내 어머니의 이름을 노비 문서에서 지워 양인으로 삼겠노라. 그날로 임금의 명이 내려졌고 관청의 기록에서 명한 어머니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평생을 노비로 살아온 어머니가 마침내 양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명한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곳은 한양 변두리의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명한은 움막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3년 만이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자신을 기다리며 얼마나 울었을지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한이 문 앞에 서는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려앉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으나 그 눈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은 변했으나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복동아. 어머니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명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예전보다 여위였으나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명한은 어머니의 등을 붙잡고 울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13년의 그리움이, 아픔이, 기다림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버려진 거지 아이가 임금을 살리고 어머니를 면천시켰으니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3년 동안 명한이 스승 아래에서 갈고 닦은 노력이 있었고 13년 동안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며 버텨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먼저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윤탁은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 얼굴에 새겨져 결국 몰락했고 명한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얼굴에 새겨져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한 사람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한 집안의 끝을 갈라놓은 것이었습니다. 훗날 명한은
스승 허연백의 뒤를 이어 산속에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벼슬을 마다하고 어머니를 모시며 조용히 살았으니 그것이야말로 명안이 바라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앞날이 보이는 눈을 가졌으되 그 눈을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썼다 하니 허연백이 지어준 명안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